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성 통합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국민들의 성격, 흩어지는 성격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한반도 지형과 국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반도 문화권입니다. 반도란 말은 한쪽이 육지와 연결된 나머지 세 쪽은 바다로 되어 있는 반쪽만 섬이라는 얘기죠. 반쪽만 섬이다. 여기가 연결되지 않고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하나의 서민 국가가 되겠죠. 일본처럼. 일본은 보면 동서남북이 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은 우리가 섬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처럼 중국과 이렇게 한쪽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은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로 되어 있는 이런 지형을 우리가 반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 문화권. 첫째, 이 반도 문화권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죠. 과거 우리 중국 세력으로부터 많이 침략을 받았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한국을 침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이 반도 문화권, 우리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불행한 지역에 우리 백성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중국 고대사부터 조선시대 때는 일본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 침략을 당했고, 또한 일제시대 때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두 번째, 요즘은 좀 뜸한 이제 코로나 침투가 있었죠.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했는데, 이 코로나가 뭐를 타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어떻든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 문화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추가로 인도 문화권이 있는데, 인도도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지형이. 인도 문화권, 인도도 이런 반도 문화권이기 때문에 과거에 영국으로부터 통치를 받았죠. 우리가 원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또한 일제시대 때 우리가 통치를 받았듯이 인도 문화권도 마찬가지로 영국으로부터 통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랴오뚱 반도라고 했죠. 랴오뚱 반도. 여기도 반도죠. 랴오뚱 반도. 이 지역도 중국 여기 보면 랴오뚱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도입니다. 이 랴오뚱 반도도 일제시대 때 침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랴오뚱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 만주까지 다 제어삼키고 만주 국가를 설립을 했었죠. 다음 이태리 반도라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도 반도 문화권입니다. 이태리 지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되어 있죠. 구두처럼. 이 이태리도 반도 문화 지역인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오히려 이태리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리비아를 통치를 했었죠. 리비아의 그 유명한 저항 그 세력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 리비아는 지금 대홍수가 나가지고 좀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전입니다.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부 체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리비아가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다음 크림반도라고 했죠. 크림반도는 어디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 보면 여기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이 우리나라처럼 동서남쪽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우크라이나에다 이렇게 우리처럼 중국과 붙어 있죠. 이런 데를 우리가 반도라고 그러는데, 이 크림반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반도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림반도는 지중해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일 먼저 크림반도를 침략하고 러시아 영토를 만든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 한국인의 탑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성 통합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탑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탓병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유독 더 많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남을 탓하는 거죠. 자, 밑으로 보면 본인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한 단체가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단체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단체 스스로의 잘못,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단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모두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 자, 본인의 능력과 준비, 정보 부족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실패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준비, 정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분명 성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남이 나보다 운과 준비가 좋았다고 라고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적성 안 맞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해버린다. 시간과 돈과 노력과 투자를, 이런 무모한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따르겠죠. 두 번째, 본인 성공을 남의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본인 성공은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기심적인 발로죠. 이기심.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절대 살 수가 없겠죠.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무모하게 추진하다가 실패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본인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단체를 설립하면 국가가 외부 관계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혼자 모든 일을 투자하지 말고 다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수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어떤 궁극성을 갖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단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 수긍.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 우리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도시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국민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다음 세 번째, 실수하지 않는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앞서서 5초 동안 생각을 하는 겁니다. 5초 동안. 5초는 금방 가죠. 촉각, 촉각, 촉각. 금방 갑니다. 5초 동안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긴 하지만 5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덜 하겠죠. 따라서 실수하지 않는 생활 수칙은 뭐냐? 5초 동안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음 네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본인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돌아오고,
악을 뿌리면 악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악을 많이 행했는데도 악이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가 되면은 그 악을, 일만 받을 악을 10배, 100배로 한꺼번에 묶어서 받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아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갖고 나한테 하는 말은, 내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상대방한테 할 때는 부드럽고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큰 3번 국민성 통합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국 가운데 이제 다음 강의는 중국을 제대로 알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일본을 제대로 알자에 대해서 강의를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치공학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말고 죽게 하라. 아주 무슨 말이죠? 상대를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죽게 하느냐? 상대를 죽이지 않고 칭찬하면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칭찬하면서, 즉 죽이지 말면서 상대를 죽게 하자. 이런 경우에 당하게 되면 누구나가 한 번 죽고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죠. 재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말고 죽게 하라. 상대를 칭찬하면서 살리는 척하면서 영원히 죽게 한다는, 그런 아주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 일본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다음 2번째, 일석이조란 고사성어가 있죠. 일석이조, 사자성어, 속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강의를 깊이 다양하게 할 텐데, 요 일석이조, 요 사자성어를, 요 앞에 일자를 같은 발음이 나는 일자로 바꾸게 되면, 이 일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 일석이조. 일석이조란 말은 원래는 하나의 돌을 갖고 2마리 새를 잡는다, 그 뜻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잡는다. 이 앞에 일자를 일본 일자로 바꾸게 되면, 이걸 의역, 즉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일본 돌은 2가지 뜻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석이조, 일본의 돌은 2가지 뜻이 있다. 첫째, 상냥함 속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언어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죠. 그 언어 속에 가려진 진실,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민족이죠. 일본인들이 상냥함 속에 가려진 진실, 이런 걸 우리가 간파를 하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 3가지 이 사항은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일본과 상대를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요 3가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상냥함 속에 가려진 진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주의해야 된다. 2번째는 상대방을 죽이지 말고 죽게 하는 민족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상냥함에 속지 말고 항상 철저히 그 상냥함 속에 가려진 진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3번째, 일본인들은 얼굴에 여러 가지를 숨기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얼굴에. 같은 맥락이죠. 상냥함 속에 가려진 진실. 이 상냥한 말을 하면서, 상냥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끼죠.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됩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일본인들은 노리는 거죠.
상냥 앞쪽에 가려진 진실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상대방을 죽이지 말고 죽게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세 번째는 일본인들은 얼굴에 여러 가지를 숨기기 때문에 그 숨기는 뜻을, 본 뜻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성 통합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여러 세 가지 목록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